자, 이제 해보세요. 우리 간쓸개의 32쪽으로 해볼게요. (32쪽을) 먼저 해볼게요. 32쪽을 30쪽 건너고 32를 먼저 해볼게요. 자, 32쪽에 봤더니 정지용의 발열 나왔고 문태준의 가자미가 나왔네. 그러면 정지용의 발열부터 한번 해야 할 건데, 자, 발열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이 정지용은 우리 책에 한번 언급이 좀 됐습니다. 정지용. 수특에서 뭐로 언급됐냐면 유리창으로 나왔어요. 요거 어디 있냐면 수특에서 유리창으로 나왔죠. 유리창 1로 나왔어. 죽은 아들을 슬퍼하는 그 노래가 나와 있었죠. 그죠? 외롭고 황홀한 심사에서 유리창이 있는데, 일단 얘가 나왔으면 뭘 해야 할 거냐면 모더니즘 시, 요 놈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모더니즘 시.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저 모더니즘 시에다가 챕터를 하나 줘서요, 중요시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저것도 한번 해야겠네. 모더니즘 시는요, 모던하대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야. 예전과는 뭔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모던이죠. 모더니즘 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은요, 현실과 거리를 두고 객관화할 겁니다. 현실과 거리를 두고 객관화를 하려고 합니다. 객관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만의 특징이 있는데, 현실을 두고 객관화시키면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이미지를 강조해.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니까 나의 모습을 그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은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객관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우회적으로 비판할 겁니다. 우회적으로 비판을 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비판할 텐데, 그럼 주로 무엇을 비판하냐? 비판의 내용은 도시 문명을 비판합니다. 도시 문명을 비판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그러면 도시 문명이다 라면 뭘 거냐면 이게 30년대 일제의한 근대화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도시화는 뭐 개발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한 근대화, 일제에 의한 근대화를 의미하는 거야. 요 놈을 비판하는 내용을 쓰더라. 근데 우리 수능 완성에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 첫 번째,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대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판하는 게 있대요. 그럼 이건 뭐겠어? 아니, 현실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고 싶은 거죠.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진 아주 적극적인 태도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를 가진 것이, 예를 들어준 게 뭐였냐면, 뭐였냐? 김규동이 쓴 뭐였죠? 김규동이 뭐야? 나비와 뭐 바다야? 바다와 나비 말고 나비와 광장, 요 놈이 언급됐습니다.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이 언급됐었는데, 요 놈은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상황을 한번 추려보면, 자, 했던 거 떠올려야 돼. 자, 나비와 광장이니까 나비가 나올 겁니다. 나비는 흰색 나비입니다. 흰 나비가 올 거야. 나비는 되게 조그마하고 연약한데 이 옆으로 제트기가 슝 지나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 제트기가 지나가면 나비가 떠밀려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하냐면 방향을 상실합니다. 방향을 상실한 상태야. 그러면 흰나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네. 방향을 상실한 상태야. 근데 제트기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광이 있대요. 인광은 빛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거 있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깊이 퍼지는 거. 빛이 이렇게 퍼지는 게 이제 인광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방향도 상실하고요.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나비는 요 밑에는 뭐가 좀 출렁거리고 있냐면
요 밑에는 바닥이 여기 이 밑에는 이미 제트기가 올라가면서 나비의 시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육체의 파편이 막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육체의 파편. 그런 다음 또 뭐 있냐면 그걸 묻었겠지. 그러니까 말 없는 과묵한 묘지가 즐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트기가 지나가고 인광 때문에 현실은 지금 엄청나게 부정적인 상태야. 그럼 보편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상태에서 포기하고 울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얘를 어떻게 써? 대결하고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결하면 저 반대편에서는 뭐가 있냐? 내가 그렇게 찾고 싶은 하얀 미래가 존재한대요. 그 다음 뭐야? 아름다운 영토도 있어요. 아름다운 영토도 저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내가 꿈꾸던 희망도 저 어딘가에 있대요. 그럼 요게 긍정이네. 그럼 맞네. 적극적 태도. 현실은 어떠냐면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죠? 육체의 파편, 그 다음에 과묵한 묘지가 질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걸 극복해서 그와 직접 대결할 거야. 왜냐면 요 놈을 찾으려고요. 요런 게 한 작품. 두 번째. 깜짝이야. 나연이 갑자기 동그란 안경을 딴 사람인 줄 알았네. 부리부리해졌어 눈이. 자, 두 번째는요 소극적 태도입니다. 연예인인 줄 알았네. 자, 소극적 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면 소극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합니다.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요런 모습이네. 여기까지 나오냐? 승훈아 여기 파란 색깔이 나오냐? 네, 거기 나와요. 여기 파란색까지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가 수능 특강에 한 편 실려 있고요. 수능 완성에도 한 편 실려 있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김기림 씨가 있는데요. 김기림에 바로 금붕어가 실렸습니다. 자, 금붕어. 자, 이 금붕어는요, 뭐 길게 필기 하지 말고 이번에 필기를 좀 바꿔볼게요. 어항이 있는데요. 어항이 현실이죠. 그죠?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 이 어항에는요, 흰손이 먹이를 주죠. 그죠? 아주 먹이를 줘서 때에 맞춰서 먹이도 먹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 금붕어는 어떻게 해요? 아주 금빛입니다. 그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써? 빛이 나오면서 사선으로 저쪽 봤더니 어떻게 써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꿈꿉니다. 나에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흰손이 주는 이런 먹이 말고 아주 거친 먹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상어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어떤 생동감이 느껴지잖아. 상어에 뒤쫓으면서 쫓김을 당하면서 생동감이 있겠죠. 그렇게 살고 싶대. 그러나 곧 나는 할 수 없어 라면서 좌절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어항이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일상적 세계입니다. 일상적 세계야. 이 어항 속에서 금붕어는요, 나름대로 어항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 그 안에서 잘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금붕어는. 그런데 이 금붕어가 햇빛을 보면서 무엇을 동경하냐면 저 멀리에 있는 바다와 하늘을 동경합니다. 바다와 하늘이란 엄청나게 크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동경을 합니다. 와, 나도 저렇게 상어가 있는 저런 바다에서 막 뛰어놀았으면 좋겠어 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써요?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항 속에 살아야지 하면서 좌절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네. 그러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나름대로 바다와 하늘이라는 이상을 동경하지만 곧바로 좌절해버렸군요. 요게 한 편 실렸고요. 요 놈은 어디에 실려있냐면 수능 완성에 실려있죠. 그러면 다시 수능 거시기에는 특강에는 뭐가 있냐? 요 소극적인 거 요거의 예입니다. 다시 누구께 있냐면 김기림의 시가 하나 또 실렸는데요. 바다와 나비가 실렸어요. 바다와 나비.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던한 시고요. 모더니즘의 시고요. 김기림이니까. 그 다음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결국 어떻게 해서 현실에 무기력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 놈은 상황이 바다와 나비니까 누가 나올 거냐면 나비가 나옵니다. 흰나비. 그러면 이 흰나비는 아까 어디서 봤다? 김규동의 바다와 나비에서도 나비가 나왔었죠? 흰나비. 두 개는 비교할 수 있어야겠네. 자, 이 나비는요, 무엇을 지향하냐면 저 멀리 있는 파란색 청무밭을 지향합니다. 저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이상세계 같은 거겠죠. 청무밭이. 하지만 흰나비는요, 그냥 막연하게 청무밭인 줄 알고 갑니다. 푸른색은 다 청무밭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푸른 물결이 찰랑찰랑 하고 있습니다. 요 놈은 바로 뭐냐면 바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비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써? 건널 수 없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현입니다. 그 당시 30년대의 현실입니다. 아주 나비에게는 냉혹한 현실이겠지. 나비는 착각합니다. 청무밭, 푸른색이니까 청무밭인 줄 알고 훨훨 날아갑니다. 홀홀 날아갔는데 젠장 거기가 어디였어? 푸른 물결 바다였네. 그래 바다에 푹 빠져서 간신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나비가 지금 요렇게 있는데 때마침 뭐처럼 보이냐면 여기 초승달이 저 멀리 떠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초승달이 어떻게 했어? 요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초승달이 나비의 허리를 가로질렀던 것처럼 보여요. 허리를 댕강 자르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비는 저 표창 같은 저런 날카로운 것에 허리가 찔려 죽은 것 같대요. 아파요. 뭐 이런 정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었네. 자, 여기까지가 모더니즘 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요 놈은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폭을 한번 넓혀볼게요. 요게 30년대의 모더니즘 시였습니다. 30년대 모더니즘의 시였고요. 김규동의 나비와 바다 같은 경우는요, 50년대입니다. 그럼 조금 시간을 좀 넓혀볼게요. 이런 모더니즘 시는요, 현대로 하면 뭐로 계승되냐면 문명 비판적인 내용으로 계승이 됩니다. 문명 비판적인 내용으로 계승이 돼요. 얘가 문명 비판적인 시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 그러면 문명 비판적인 시도 한번 다 점검을 하고 나올 법한 걸 그 뒤에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 일단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나온 것들 정리해보자. 자, 거시기에 거시기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고, 번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번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번지가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자연과 그 다음에 문명의 모습을 제시할 건데, 번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번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가 시작됩니다. 번지가 얘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새로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것이 바로 뭐겠어요? 우리 자연의 번지겠죠. 긍정. 그죠? 원래 새가 살던 곳. 그러면 새로 생긴 이 번지는 뭐냐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에 해당되겠죠. 번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번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똑같은 번지인데 의미가 좀 살짝 다르죠. 저거 체크하시고 뒤쪽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은 글씨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문명이잖아. 뒤에서 그런 시도 한번 해볼게. 자, 그런데 이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원래는요, 이 새는 인간에게 사랑을 전파하고요, 사랑과 평화의 새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새는, 이 자연물의 새는 인간과 함께 공존했어. 서로. 자, 요거는 인간과의 공존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의 공존이었는데 그 번지가 사라져버리니까 얘가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뭐가 된다? 쫓기는 새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부정이겠구나. 요 글의 제목은 뭐였죠? 그렇지, 잘한다. 요게 성북동 비둘기야. 누구 거? 김광섭.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그럼 저 비둘기는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좋은 의미겠죠? 사랑과 평화의 새가 바로 비둘기였군요. 그죠? 지금은 쫓기는 새가 됐지만 이 비둘기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 패러디 시도 살짝 한 거 있었죠. 그죠? 얘도 패러디 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르를 넘나들면서 시가 창작된다고 그랬잖아. 미술품을 보면서 시로 바꾼다는가 또는 시를 보면서 시로 바꾼다는가 있었어요. 자, 여기가 나오면 뭐와 비교해야 할 작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 비교하죠? 비교해야 할 게 있다고 그랬지.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요것도 요 성북동 비둘기가 나오면 꼭 같이 딸려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뭐가 있냐면 비둘기 떼가 있습니다. 요 비둘기 비교하려고 그래. 비둘기가 떼지어 있습니다. 요 비둘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대인들을 빗댄 겁니다.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뒤에서 드러나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일단 나쁜 놈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뒤에서 그럼 왜 나쁜 놈인지 한번 이제 해볼게. 자, 이 비둘기는요. 이 비둘기는 내가 팝콘을 들고 있으니까 이놈은 절대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얌전하고 한없이 얌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절대로 도망을 가지 않더라고요. 그럼 팝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 이득입니다. 현대인이란 얘기는 물질적 이득이 있으면요, 한없이 얌전한 놈들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비둘기에게 팝콘을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손에는 더 이상 팝콘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제발 오면 안 될까? 눈으로, 손으로, 그죠? 때로는 손으로 이리 와. 애원해도 오지 않아요. 애원해도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인을 비판하는 거였죠. 그죠? 요거는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인을 비판하는 그런 시였구나. 그래서 얘가 세트로 자꾸 따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 이거 비교하려고. 이러고 저쪽 비둘기와 이쪽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가 다르죠. 이쪽 비둘기는 자연을 상징해서 긍정이었는데 이쪽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부정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맞물어서 시험 문제를 내니까 체크 한번 해주고요. 요게 뭐였죠? 일단 작가는 김유선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이놈의 패러디입니다. 성북동 비둘기를 쓴 시인이여, 이런 말입니다. 뭐죠? 그렇지. 김광섭 시인에게. 앞서 시인에게. 요게 제목입니다. 최지환이요. 맨날 자는 줄 알았더니 맞춰버렸어. 다음 다시 문명 비판적인 게 성북동 비둘기 하나 찾았고 또 찾으러 가볼게요. 거시기 거에 거시기인데 또 찾으러 한번 가볼게.
자, 수능 특강에 또 문명 비판적인 것이 또 슬쩍 나온 게 있어요. 뭐가 있을 거냐면 요번에는 화려한 여름밤의 도시가 나옵니다. 여름밤의 도시. 아주 화려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런데 요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아마존 수족관입니다. 수족관. 아마존 수족관도 무척 화려합니다. 그 안에 뭐 수초도 있고 뭐 별빛 반짝반짝하고 난리 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화려함입니다. 화려함. 그러니까 지금 여름밤의 도시와 아마존 수족관은 이 첫 번째 있는 여름밤의 도시는 현대인들의 어떤 화려함, 현대 문명의 화려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얘는 열대어들이 느끼는 화려함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자체가 화려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정신적인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열대어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족관 안에 있어도 어떻게 써요? 열대어들이 목이 마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대어들이 목마르다 이렇게 합니다. 역설적인 거네. 목마르다. 물속에 있으니까 그 어항에 물 먹으면 되는데 물은 잔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목마르다고 했죠. 즉 물은 물질적인 이득은 잔뜩 하지만 뭔가 목마른 거야. 정신적인 어떤 희망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긍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름밤의 도시를 봤더니 아마존 강에 보면 밀림도 있고 나무도 자라고 막 이럴 거잖아. 그와 비슷한 게 있어요. 밀림, 나무 같은 건 뭐냐면 철근으로 엄청나게 나무처럼 쑥쑥쑥쑥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한 간판들. 아마존에 가시면 무슨 열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게 현대 도시에서는 뭐냐면 그 간판들이 무슨 열매 맺힌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거야. 엄청 화려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야? 아름답긴 하지만 종이꽃 같더라고요. 종이꽃이야. 꽃은 꽃이야. 아름답긴 합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종이죠. 생명력이 없어요. 내가 엄청 화려해서 좋아할 것 같은데 젠장할 생명력은 없다라는 걸 인식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물은 잔뜩한데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시인이 야 이건 뭐가 없냐면 정신적인 만족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싶어서 얘들에게 시를 선물합니다. 시, 우리가 쓰는 시, 현대시 같은 시. 그랬더니 저 아마존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들이 이제 무궁한 상상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현대 속에서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더 이상 아마존 수족관이 아니라 아마존 강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 아마존 강에서는 이런 종이꽃처럼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곳. 후레지아. 지아꽃. 표준어는 프레지아인데 상관없어. 시잖니.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진짜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이런 거네. 아마존 강은 초긍정일 테고 프레지아 꽃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긍정이네. 현대 물질 문명은 풍요로움이 있지만 그 속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라고 썼던 그런 시였구나. 이거의 제목은? 아마존강. 아마존강? 아마존 수족관. 아마존 익스프레스? 뭐라고요? 아마존 뭐? 수족관. 그렇죠. 아마존 수족관입니다. 누구 거야? 누구? 소희야, 누구 거야? 난 뭐 안다고, 씨. 나연아, 최우빈, 너는 맞춰야지. 네. 최지한, 너도 맞춰야지. 최혜. 승. 뭐라고요? 최승호.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제 문명 비판적인 거. 자, 전원과 함께 같이
같이 실린 작품이 있어요. 같이 맞물어서 실린 게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과 문명이 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 이놈은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계속 이용을 하니까 알고나 가자. 자, 문명과 자연이 있다고 치면 자연을 먼저 쓸까? 좋은 거니까 자연을 먼저 쓰고 문명을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문명의 대표 주자인 텔레비전을 끄자! 라고 시작합니다. 이쪽이 바로 뭐야? 텔레비전이네. 그죠? 텔레비전은 왜 끄자라고 하냐면 텔레비전은 너무 화려한 빛이 납니다. 너무 화려한 빛이 나요. 즉 텔레비전은 문명을 지칭하는 거고요. 화려한 빛이 있다는 건 그 문명의 화려함을 얘기해. 너무 밝은 빛이 있다 보니까 다른 좀 옅은 빛을 어떻게 써? 차단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써요? 저 밝은 빛이 어떻게 써? 또는 현란한 빛이 다른 빛들을 어떻게 써? 차단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문명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있어요? 이쪽으로 갈까? 자연. 자연에는 뭐 있냐면 아주 조그만 풀벌레들이 바로 자연 속에 있습니다. 이런 풀벌레들은 문명이 화려한 빛을 가졌다면 얘는 어떻게 써? 별빛과 함께 옵니다. 요놈은 별빛에 묻혀 온대요. 그러니까 풀벌레와 별빛이 같이 오는 거야. 함께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차단이었다면 이쪽은 뭐냐면 동반합니다. 함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풀벌레는 작은 거다 보니까요, 조그만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작은 귀를 가지고 있고요. 이 풀벌레들은 인간과 소통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인간은요, 소통하지 못해요. 왜냐면 두꺼운 귀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교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두꺼운 귀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들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교감하고 싶어 하나 인간은 단절되어 있대요. 그래서 화자가 이제 반성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끄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이라는 게 긍정적이고 문명이 다소 부족한 거니까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니까 텔레비전을 끄고 자연과 교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신의 삶을 성찰하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군요. 제목은 풀벌레 소리야? 풀벌레 소리요? 11자. 작은 길을 풀벌레의 작은 길. 띄어쓰기 찬스. 풀벌레의 작은 길을 뭐라고? 생각함. 오케이. 풀벌레의 작은 귀를 생각함입니다. 누구 거야? 김기택. 김기택의 풀벌레의 작은 귀를 생각함. 이제 발견은 안 해요. 뭐래? 처음에 하려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려던 게 뭐야? 기다려. 멀었어 아직. 야, 아직 더 가야 돼. 왜? 발열이 만만해? 아닐걸? 자, 그러면 지금 모던한 시들에서 문명 비판적인 걸 갔어요. 그러면 문명 비판적인 거에 EBS에는 없지만 찾아봐야 할 것들, 주목해야 할 작품들을 한번 해볼게요. 문명 비판적인 거. 지금 우리가 EBS에 나왔던 두 책을 비교했고요. 요번에는 문명 비판적인데 나올 법한 것들을 한번 해보자. 자, 어디? 자, 요거는
얘는요, 시인이자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영화를 썼냐면, 어떤 영화를 했냐면, 그거. 조인성 나왔던, 그게 뭐지? 조인성이 깡패인데, 친구한테 자기 얘기를 영화 하는데 도와주는 거. 그게 뭐지? 태어나기 전에 그게 뭐지? 조인성 나오고, 조인성이 깡패인데, 그 친구가 와요. 근데 일부러 접근하지. 그래서 친구가 일부러 와서, 얘가 자기가 영화 감독인데 깡패 얘기를 하고 싶다 해. 그래서 신랄하게 깡패를 경험하고 싶으니까 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해서 며칠 같이 살죠. 영화를 찍었더니 조인성이 봤더니 실제 깡패 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 거야. 그래서 지가 막 액션도 보여주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배신을 해서 어떻게 써요? 뭐야 이게? 몰라요. 친구. 비열한 거리. 알아요? 비열한 거리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 그 다음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것도 썼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시가 어떤 거냐면 온 세상이 자동문 세상이래요. 오호, 온통 세상은 자동문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동문 세상. 왜냐면 내가 가면 스스로 열리고 스스로 닫히고 스스로 뭐하고 계속 이런 식이야. 스스로 닫히고 이러네. 그러니까 온통 자동문 세상이야. 근데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얘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뒤에 얘기해 볼게. 얘가 왜 부정적인지. 이렇게 항상 편리한 자동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손을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 손이 조금씩 퇴화를 한대요. 손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조금씩 퇴화를 하기 시작한대요.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 손이 점점점 퇴화한대요. 왜냐면 누르지 않아도 문은 열리고 하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 나중에는 손 잘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떠오르냐면 이거와 비슷한 게 있어요. 새인데요. 이 새는요, 먹이가 너무 많고 천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새는 날지를 않는데요. 천적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산대. 그러다 보니까 이 새는 조금씩 날개가 퇴화해서 더 이상 날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새인데요. 이 새가 이렇게 뚱뚱한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 무슨 새게? 도저 날지 새끼야. 뭐? 타조요? 타조 아니야. 타조. 닭이요? 펭귄이요? 지금 다 그게 날지 못한 게 많구나. 되게 많구나. 도요새 난다고, 씨! 토토새요? 교도소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게 키위새랍니다. 키위새. 그래서 뭐냐면, 자, 뭐와 비슷하면 날개 잃은 키위새를 떠올립니다. 얘도 어떻게 써요? 천적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요? 날개를 사용하지 않았어. 인간도 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미래는 어떻게 돼요? 키위새처럼 손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나면 키위새처럼 우리도 어떻게 할 거야? 키위 하고 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키위 울 것이다. 조용해. 자,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날개 잃은 천사요? 누구야? 뭐라고요? 자동문 세상 아니에요. 비슷해요. 6자. 자동문 키위새. 잘 지은다. 자,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딱 가자마자 이렇게 살다간 손이 없어질 거야. 이 상태입니다. 내가 앞에 딱 가서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 손이 없어질 거야. 자동문 앞에서. 그렇죠. 자동문 앞에서. 야, 이거 어떻게 다 맞춘다니, 이거 새끼들. 자, 요 놈이 바로 뭐냐면 자동문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자, 얘는 작가는 누구게요? 김기림. 2글자입니다. 이택. 이훈. 그래서 얘 뭐 썼냐면 요즘 근래의 거에 보시면 걔 누구야? 걔 누구야? 그 여자애 그 1994에 나왔던 남자애 의사 되는 애 걔 누구야?
정은지 남편. 서인국. 서인국 나왔던 서인국이 땅굴 파는 놈이야. 누구? 그래,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 영화도 얘가 썼어요. 얘가 만들었어요. 이훈. 아이씨. 이는 맞죠? 이는 맞아요?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윤 씨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성 씨가 없어요. 유화예요, 유화. 그렇죠. 어떻게 알아? 검색했어요. 야, 이씨. 안 찍을 야, 누가 검색을 하래. 저런, 이씨. 나 새로운데? 검색했다고요? 와. 자, 유화입니다. 유화. 그래서 유화는 그 비열한 거리 할 때 영화 평론가들한테 엄청난 그 플러스를 받았대요.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잘 만들어?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독을 나오면서 이 사람의 평가가 완전 떨어졌대. 그럼 그렇지 하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번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번지가 생겼다고 했잖아. 똑같은 글씨인데 또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그거 찾아볼게. 그런 것도 있어요. 거시기에 거시기야. 자, 이거는 맞힐 수 있을까 모르겠다. 서울의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왜? 아, 괜찮아. 서울의 한 저런 이씨 의미만 통하면 되겠지. 이씨. 자,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수색동 아시죠? 수색동 은평구에 있는 거. 수색으로 가는데 일부러 조금만 썼습니다. 수색으로 가는데 수색은 보이지 않는다 나옵니다. 수색은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수색으로 가고 있는데 수색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써? 수색으로 가는데 수색은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얘가 자연입니다. 수색동은 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수색동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수색동은 있고 세모네요. 그러면 요 앞에 얘는 뭐냐면 바로 일종의 서울의 일부입니다. 서울의 일부야. 그래서 어떤 화려함과 문명 이것을 상징하고 또는 자본주의 아주 찬란한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수색. 자, 그 다음에 이런 곳은 뭐가 있냐면 이 키위새 잠깐 지워야겠다. 키위새 안녕.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떠냐면 여기는 바로 뭐냐면 꿈도 없고요. 꿈도 없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없어요. 지 멋대로입니다. 무서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 돈이면 모두가 다 돼요. 이 천박한 곳입니다. 무척 천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적응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공간이래요. 그렇다면 얘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즉 알려주고 있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수색은 뭐냐? 도대체 이 수색은 뭐냐? 얘는 나는 태백산 같은 산이 있고요. 여기에선 늘 석탄이 나오고요. 그죠? 여기에는 삶이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남포동을 켜서 있는 이런 곳입니다. 가난하지만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겠지? 정리하면 얘는 가난하지만 생동감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소박하고 진정한 삶이 있는 곳입니다. 소박하고 진정한 삶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여기는 아까 자본주의 서울의 일부였던 여기는 뭐냐면 다 타락해버린 공간입니다. 타락해버린 공간이야. 자본주의 또는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사라지고요. 오직 화려함, 오직 천박함, 돈 뭐 이런 것만 따진대. 그런 천박함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래요. 이 글의 제목은 수색으로 가면 뭐라고요? 수색으로 가며. 또 검색했냐? 노민서 검색했지? 아니에요. 자, 수색으로
가묘입니다. 그래서 아까 번지가 새로 없어지면서 번지가 새로 생겼어. 그죠? 수색으로 가는데 수색은 보이지 않아요. 비슷하네요. 자, 얘는 크게 우리가 요 수색으로 가면은요, 문학책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슬쩍 알려드릴게요. 고형렬이라는 사람이고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할 거야. 자, 안 돼. 하나 더 할 거야. 아직 발열도 안 한 거 알고 있죠, 지금? 그죠? 아직 발열도 못 했습니다. 아니야. 자, 이제 다 정리하는 거라 그래. 자, 요번에는 나올 법한 거, 아주 근접한 사람. 자,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황순원의 아들입니다. 황순원의 아들이 어디를 가냐면 저기 우포에 갑니다. 우포는 경남 창녕에 있대요. 창녕에 있대요. 우포에 가면 늪이 있답니다. 우포 늪으로 갑니다. 근데 우포 늪으로 갔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는요, 탈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문명은 계속 세모 쳤는데 탈 벗어났으니까 탈 문명이 있는 곳이는 긍정이겠죠. 그럼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게 없는 곳이니까. 이곳에는 뭐냐면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이동전화, 이 시 속에서는 이동전화로 나옵니다. 핸드폰 안 나와. 자, 이동전화가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전화가 있으니까 전파를 이렇게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커다란 송전탑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명은 이동전화와 송전탑이겠죠. 그죠? 이게 없어서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 늪은 탈문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생명의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또 좋아. 그럼 여기에 뭐 있냐? 온갖 이름 물을 풀들이 막 납니다. 줄풀도 있고요, 뭐 해오라기도 있고요, 뭐 많은 생명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생명체들이 쭉 나올 겁니다. 나와요. 이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문명에서는 이런 걸 못 보겠지. 그죠? 줄풀, 뭐 해오라기, 뭐 잔뜩해요. 어떤 잔뜩해. 이런 걸 볼 수 있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뭐라고 할 거냐면, 빈 시간을 만남, 이렇게 합니다. 빈 시간. 그러면 빈 시간이면 부정적인 게 뭐, 없다, 소멸, 부재, 이거 아니고요. 요 빈 시간은 긍정인데 뭔가 비었냐면 문명이 비어버린 시간입니다. 요거는 문명이 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없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담았던 거였네. 그렇다면 이 우포 늪 자체는 생명과 탈 문명이 있는 곳이니까 초긍정의 모습이겠구나. 이거의 제목은 작가는 황순원의 아들입니다. 황순원 아들. 아들인데? 황덕희. 아들이라고, 이씨. 그죠? 누구야? 황동규고요. 다음. 제목은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빈 문명. 빈 시간일까요? 빈 문명일까요? 빈 시간, 빈 문명. 이런 빙신들아, 우포늪입니다. 우포늪이었습니다. 네, 마침 딱 일단 종이 쳤네. 아직 발열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쌤, 32초 맞아요? 맞아.